소검사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언어성, 동작성. 이 내용도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성 소검사에 이제 6가지, 동작성 소검사에 5가지가 있다. 어휘, 공산, 지수다. 그 다음에 동작성 검사에 빠, 차, 토, 모, 바꿔다. 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순서는 조금 교재랑 좀 다르지만은 이제 외우기 위해서 그렇죠? 어휘, 이해, 공통성, 산수, 지식. 요거는 이제 기본 지식, 뭐 상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성 소검사에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소검사가 있다. 여기 이제 언어성 소검사, 요것들은 이제 결정성 지능과 연관되어 있다. 결정성. 그 다음에 동작성 소검사는 유동성. 영어도 하나 알아두시죠. GF. 여기는 이제 GC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언어성 소검사, 그다음에 동작성 소검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소검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밑에 이제 심화학습에 있는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어떤 그 내용으로 측정을 한단 말인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언어성 소검사의 이제 기본 지식이 처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 지식의 정도, 기본 지식의 정도를 이제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보시면 운명 교향곡을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거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냐 없냐. 물론 이제 이게 단계별로 조금씩 어려워지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지식을 측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 그죠? 개인의 기본 지식. 상식을 측정한다. 상식을 측정하는 것이죠. 이 상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많은 경험 또는 이제 많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성 지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숫자 외우기가 있는데요. 숫자 외우기. 숫자 외우기는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 숫자를 1, 2, 3, 4. 그러면 똑같이 따라서 1, 2, 3, 4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예를 보시면 5, 3, 1, 4, 9 이렇게 하면 똑같이 따라서 5, 3, 1, 4, 9 요것들을 이제 들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수 문제는 그 숫자 외우기는 청각적 단기 기억력, 그 다음에 주의력을 측정하는 검사다. 불러주면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들어가지고 듣고 따라하기, 듣고 따라하기. 얘는 청각 단기 기억. 그러려면 집중력 필요하겠죠. 잘 들어야 되니까요. 청각적으로 잘 듣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청각 단기 기억과 집중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언어성에 들어가 있다. 언어성에 들어가 있다. 이것들이 이제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성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재에 이제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죠.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목도리, 망각하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대답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 일반적 개념, 개념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산수 문제가 나오는데요. 산수 문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수리적으로 이제 결과값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사과 4개에 사과 5개 더하면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래서 수 개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집중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 개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집중력. 그래서 특히 이 산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수학 학습, 수학 학습 능력과 이제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수의 어떤 그런 소검사 내용들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 문제는 일상 경험의 응용력이나 윤리적 판단 능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보시면 어떤 문제냐면, 옷은 왜 빨아입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네. 왜 빨아입습니까?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그 내용들, 문제 해결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응용력, 그 다음에 도덕적 이해, 도덕적인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이해는 이 어휘와는 다르게, 이 어휘는 어떤 그 단편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해는 약간 사회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해 소검사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통성 문제가 있죠. 공통성 문제. 이 공통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붕어와 명태의 공통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에 그 상위 개념을 이해하는가. 예를 들어서 메뚜기와 잠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곤충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상위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유목화 또는 상위 개념, 이 상위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유목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뭐 공룡은 공룡대로, 아니면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물어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각 이 소검사들이 실질적인 그 검사들을 측정하면서 이 단편적인 개념들만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 전체적인 지능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어휘 능력, 뭐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이 이 소검사들이 각각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약간씩 다르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씩 다르다. 이것들이 이제 언어성 소검사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적성 소검사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동적성 소검사 첫 번째 빠진 곳 찾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빠진 곳 찾기, 예를 보시면 이제 이 그림 카드를 제시하는데요. 이 빠진 곳 찾기에서 꼬리 부분이 없는 그 돼지 그림을 보여주고 어디가 이제 빠졌는지, 빠진 곳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 부분을 구별하는 능력, 시각적 예민성, 이런 것들 측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림을 보기 때문에 시각 예민성, 시각적인 능력이죠. 그리고 사물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한다. 돼지의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이제 차례 맞추기인데요. 차례 맞추기는 예를 보시면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인부가 집을 짓고 있는 이야기인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럼 순서를 이야기가 맞는 대로 배열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 그죠? 이것도 역시 이제 시각을 통한 내용이 되겠고요. 시각 능력이 되겠고, 전체 상황 이해,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계획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 순서들을 배열하기 때문에,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능력. 시각적인 추론 능력,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막자기가 나오는데요. 시각 구성 능력, 그 다음에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큐브 같은, 이렇게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하얀색이 칠해져 있는 큐브를 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봐서 그것들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그걸 조작하기가 어려운 그 내담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본다. 네 번째는 이제 모양 맞추기가 있는데요. 모양 맞추기. 시각 능력과 재구성 능력을 알아본다.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피검자는 배열된 여러 조각들을 이용해서 올바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약간 퍼즐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배열될 내용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 토막자기에서는 구성 능력, 구성 능력을 더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모양 맞추기에서는 재구성 능력,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비슷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아무래도 얘는 그 토막자기는 손을 가지고 조작하는 것, 그 동작성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모양 맞추기는 이런 뭐 그 내용들은 이제 거기도 동작 운동 능력이 또 더 포함되긴 하겠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차원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다섯 번째 이제 바꿔쓰기가 있는데요. 바꿔쓰기는 이제 뭐 부호화시키는 그런 내용과 이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을 의로 표현해라. 그러면 1 나오면 의로 표시하고 2 나오면 오로 표시하고, 그래서 1, 2가 나오면 의, 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기억 능력과 민첩성들을 그 다음에 민첩성들을 표현한다. 이것들은 이제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속도. 그래서 바꿔 쓰는 것들을 굉장히 빨리 바꿔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소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이후에 뭐 3판, 그 다음에 4판이 개정이 되면서 약간씩 바뀌지만은 소검사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끌고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판에 있는 소검사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4판에 가서 이 내용들을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소검사 내용들 좀 살펴보았고요. 네, 5번에 이제 해석 방식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요. 교재 내용들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석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능검사 시행 과정에서 관찰되는 개인의 행동 특징, 반응 내용은 인지적 발달과 성숙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성격적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능검사는 이제 개인이 과거에 학습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어서 임상가는 지능검사를 통해서 과거에 학습한 그 성취를 평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주의사항들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큰 특징들은 뭐냐면 이 내용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능력치들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라는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의 강점이 있고 약점들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데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분석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분석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점수가 이제 전체 지능 지수, 전체 지능, 그리고 언어성 IQ, 그죠? 그 다음에 동작성
IQ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전체 지능 지수를 이제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전체 지능 지수는 어떤 소검사의 점수보다 신뢰로운 점수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지능 지수, 그다음에 지능 수준, 백분위, 그다음에 오차 범위에 따라서 기술한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지능 지수가 과거력,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적인 성취 수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결국에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그 질병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지능과 병 전의 지능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능 수준의 자체는 매우 우수하지만은 학업 성적이나 지적 성취가 매우 제한된 수준이라면 그 이유도 이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전체 지능 지수를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전체 지능 지수 기술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전체 지능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뭐 상위 몇 %인지, 백분위,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지능과 병전 지능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병 전의 지능과 현재 지능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병 전에는 IQ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능이 전체적으로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 이 병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이 지능 지수와 결과와 지수와 현재의 증상과의 관련성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지능 지수는 굉장히 높은데 학업 수준은 굉장히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것들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이 지금 지능 지수가 현재 증상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인과성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을 비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이 차이를 갖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깊은 수준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인가를 밝혀야 되고, 유의한 수준이라면 어떠한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가, 뭐 뇌손상인지 또는 성격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지능 지수를 우리가 한번 먼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본다. 차이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이 유사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언어성 과제와 동작성 과제를 다루는 능력이 대체로 유사하다. 언어성 지능의 발달과 동작성 지능의 발달 경험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언어적 능력을 이용해서 언어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 기능을 요하는 어떤 과제에도 동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등하다. 그죠? 어떤 그 발달 과정에, 지능의 발달 과정이 동등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유사한 경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에 어떤 병리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기 때문에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들을 조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소제목을 좀 달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어성 IQ, 동작성 IQ 차이. 우리가 언어성 IQ, VIQ라고 하겠습니다. VIQ가 동작성 IQ, PIQ라고 하죠. PIQ보다 클 경우가 있겠죠. 클 경우. 그 다음에 반대로 VIQ가 PIQ보다 작은 경우, PIQ가 큰 경우, 동작성 지능이 큰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성 지능이 높다. 언어성 지능이 높다. 언어성 지능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오차 범위 안에서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이 차이 난다. 예를 들어서 뭐 15점 이상 또는 25점 이상 이렇게 차이 난다. 라고 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 번째로 어떠한 그 언어성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 반대로 얘기하면 동작성 지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 뇌 기질상의 동작성 능력의 손상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뇌 기질상 언어성 능력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언어성 지능이 특이하게 높아진다기보다는 이제 동작성 능력에 이제 손상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뇌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언어성이 높아지고 동작성이 낮아지는가? 동작성이 왜 이렇게 낮아질까? 그죠? 왜 이렇게 동작성이 낮아질까? 동작성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강박적인 성향. 강박적인 성향. 강박적인 성향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런 내담자들은 주로 이제 주지화와 관련되어 있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내용을 계속 추상화시키는 그런 데 굉장히 많이 그런 능력들이 발달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면서도 이 언어적인 능력이 더 많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동작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박적인 성향이 있을 경우에 이런 언어성 그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높아지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강박적 성향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있을까? 우울적인 성향. 우울증과 관련된 내담자. 우울증과 관련된 내담자의 특징들은, 그죠? 활력이 없고, 그 다음에 무욕, 그 다음에 동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동기가 낮고, 그 다음에 활력이 없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작성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우울증일 경우에.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성 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로, 편집적이거나 분열적인 사람. 성향. 이런 내담자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그 어떤 언어적인 집착, 언어의 의미에 대한 집착, 그죠? 언어의 의미에 대한 집착 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때문에 이 언어성 소검사를 진행할 때 굉장히 이 언어적인 능력들이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박적이거나 우울적이거나 또는 편집분열적일 때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들도 우리가 이런 언어성 소검사, 언어성 IQ와 동작성 IQ의 차이를 보면서 알 수도 있겠다. 그러면 뇌 기질상의 문제가 아닌데, 그죠? 언어성 언어성이 낮은 이유. 언어성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반추적인 사고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반성적인, 반영적 사고의 어려움.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이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언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ADHD와 같은 그런 경향들, 그렇죠? 이런 충동성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ADHD와 같은 그런 성향들이 있을 때 이 동작성이 높아지고 언어성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